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8월 25일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외 직구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한 통관 플랫폼 구축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AI 민주정부 실현부터 KTX 통합까지 다양한 보고들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무회의 첫 소식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독자 AI 개발에 관한 이 프로젝트 공모에 나섰고 오늘 성과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 GPT랑 제미나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왜 필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독자적인 AI 개발은요,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네네. 서브린 AI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만약에 다른 나라의 AI를 활용했을 경우에 정보가 흘러나가는 해킹을 당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 위험성들을 막기 위해서 독자적인 AI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실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외국 걸 가져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용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국민의 실용 편의성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AI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의 AI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편리한 AI가 되면 그게 범용화되고 상용화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AI 선도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좀 뒤처져 있었지만 빠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앞서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AI 인재나 생태계 개발은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AI가 앞으로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우리는 판단했고 그 AI 선도국가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루어내겠다는 게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독자 AI 개발 프로젝트에 79개 기업과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독자 AI 파운드리 사업에 3개 업체가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2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GPU 지원이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게 되는데 그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 받을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1,031명의 AI 인재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재들이니까 이 인재들도 물론 뭐 선택된 인재들도 있을 수 있고 탈락한 인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AI 산업에 이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내년 초쯤이면 최종 2개 팀이 선발이 돼서 이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오디션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하는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개발해낸 새로운 아이디어나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AI 모델 보유국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특히 AI 성능으로 보면 싱가포르, 프랑스 등을 앞서 있는 것을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자 AI 모델은 다양한 산업 공공 분야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이제 지금 시범운행하고 나중에 또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AI가 발전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업데이트된 기술들이 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법률 분야, 화학 분야, 예산 심의 등의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주잖아요. 정확도도 높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AI 서비스가 AX 최적화된 AI 모델을 제공해. 이게 뭐냐면 AX라고 하는 게 범용 AI 기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AI 기술에 좀 더 발전한 AI 기술이거든요. 이게 각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 단체 각각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 특성에 맞게 특정 비즈니스나 프로세스, 성능, 또 경량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최적화된 AI를 제공하는 걸 AX AI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용 상용화된 AI에 좀 더 진보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 특정 기업에 맞는 AI 서비스를 개발해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는 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행정안전부가 AI 민주정부 소개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AI가 바꾸는 정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필요한 서비스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이 일일이 찾고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필요한 혜택을 먼저 찾아 신청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라도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는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현장의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듭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AI를 만나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됩니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하는 정부. AI 민주정부입니다.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를 했습니다. AI 민주정부 이 전략의 추진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AI를 활용해서 정부의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잘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잠깐 설명해서 들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들어가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부처별로 각각 다른 홈페이지를 활용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거기 들어가서 또 찾아보고 거기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하는 데 따라가야 되잖아요. AI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게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여러 사이트나 여러 공간들을 찾아갈 필요 없이 하나의 서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바로 이제 AI가 적용된 공공 서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서비스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편리하게 어려움 없이 접근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답변을 주게 만드는 게 서비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는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나 일들을 한 곳에서 좀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출해야 될 서류나 허가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좀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거기서 서류 다 작성하고 한꺼번에 제출하면 거기서 통과 가능하게 만드는 거. 시간 전략, 그다음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오늘 발표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민들을 상대해서 소통도 하고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은 국민 주권 정부의 실현을 하겠다는 게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전반에 안정적으로 AI를 접목시켜서 그 AI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오늘 목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AI는
잠을 자지 않죠. 그럼요. 24시간. 24시간 맞아요. 대응을 합니다. 네. 아마도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네. 안전이랄지 식약이랄지 이런 분야부터 먼저 이 체감도를 올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이에요.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 정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빨리빨리 지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쯤 물건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납세, 식생활 정보까지 함께 포함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상담 가능하게 만약에 뭐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직접 뭐 행정복지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AI를 통해서 상담이 신청이 가능하고 24시간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실행은 실제 이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겠지만 AI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받아올 수 있고 혹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AI를 통해서 정말로 독거노인들 같은 분들은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AI에게 말을 통해서도 지시가 가능하고 그 AI가 소방서나 아니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면 안전망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맞춤형 통합 AI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도 표준화 모듈화를 합니다. 이게 각 관공서마다 각각의 AI를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개발하는 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이게 소통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표준화하고 모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 서비스를 각 기관에 갖다 놓으면 각각의 기관들의 서비스들이 연동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개발을 새로 하지 않고도 표준화된 AI 개발에 그 조직이나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 단체의 특성이 맞는 것만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 얘기했는데 국민안전24라는 포털 그 중심으로 해서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활용하기로 했고요. 민간 서비스는 우리가 AI 국민 비서라는 서비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서비스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납세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다 질문 던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24시간 운영되는 정부 민원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눈에 띄는 AI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때 맞아요. 굉장히 의견이 많으면 이것도 AI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좀 녹일 수 있도록 AI 기반의 대국민 소통 체계가 좀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요 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이런 데 올려야 돼요. 네. 올리면 이제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하고 이래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답도 늦게 와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국민들이 올린 의견을 쫙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같은 비슷한 의견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하고 요약해서 빠르게 어떤 의견들이 주요 내용인지를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분석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느 부분에서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요약해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요, 빨리빨리 분석이 되고 또 정책을 내고 또 소통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내는 정책과 비슷한 내용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냈지? 어떤 차이가 있지? 각각 다른 의견은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본인이 정책 제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혁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 아이디어를 AI가 자동 분류하고 구체하고 고도하는 작업을 AI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온라인 기반의 토론, 공공 토의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온라인상에서 뭐 AI 같은 말로 명령을 해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토론이 가능한 시대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AI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AI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고령층에 대한 AI 돌봄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건강 관리도 가능해요. AI 서비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수 기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부착하는 어떤 그 기기들 있잖아요. 네. 요즘 문제 그 스마트 시계처럼 기기, 스마트 네. 기기 이런 기기들과 연동이 되면 사실은 심장 박동수라든지 혈압이라 이런 거 다 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면서 만약에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고, 청년들에겐 필요한 채용 공보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전개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뭐 예를 들면 월급은 얼마 예컨대 연봉은 얼마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쫙 일괄되게 정리해서 나오게 만드는 프리랜서들한테는 좋은 네.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재난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분석해서 재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대피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주의하라고 알려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LLM 모델들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그 효용이나 이제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한데 실제로 이 AI 민주정부 자체도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걸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맞아요. 성과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 대상 교육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뭐 나이도 차이가 많으실 거고 또 연륜도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 기반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모두는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만들어놨고요. 자체 AI 개발 가능 전문 인재를 2만 명 육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처별로 또는 부서별로 AI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정부가 교육을 하고 다시 본인의 일하는 장소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그걸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 2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AI 공무원들을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잖아요. 서로 열심히 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니까 AI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새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해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교류하고 유통하게 되니까 각 부처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부처로 연결돼서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AI 영향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의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각 부처별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처에게는 뭐 상을 내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하는 부분에는 컨설팅도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공공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세미나, 그다음에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KTX와 SRT의 통합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좌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기준해서 17,000석, 또 평일 기준으로 15,000석이 일단 늘어나게 되고요. 네. 여러분들 수서에서 굉장히 예매하기 힘들었을 텐데 수서역은 약 30%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금이 인하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SR이 코레일보다 약 10%가 더 저렴했는데 네. SR을 기준으로 해서 운임은 약 10% 저렴하게, 그리고 코레일만 있었고 SR은 없었던 마일리지 적립도 이제는 5%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이 KTX와 SRT의 통합,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연내가 12월쯤으로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네. 9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더 빨리 해서 좋은 서비스를 먼저 체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열차 탈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네. 제 애플리케이션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코레일 플러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 봤더니 SRT도 함께 검색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운영이 돼가지고 이게 다른 앱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됐었거든요. 네. 그거는 불편함들이 없어졌고,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1일부터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KTX 좌석이 하루 최대 17,000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좌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요금도 10% 할인이 돼요. 왜냐하면 SRT가 KTX보다 10% 저렴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적용이 네. 함께 되다 보니까 KTX 가격도 10%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요. 좌석수 기준으로 약 30%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편의성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운행 횟수라든지 좌석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SRT 이용객이 받지 못했던 환승 할인 적용 있잖아요. 이것도 SRT를 이용하는 분들도 할인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예매나 회원 서비스는 통합이면 코레일 플러스로 일원화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 이용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들의 편의도 높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운영 주체가 두 곳이었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KTX 앱하고 네. SRT 전용 앱을 두 개 다 설치를 해서 맞아요. 각각의 예매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SRT 앱은 과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9월 1일,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앱 예매 기능은 당분간 제공한다고 해요. 이제 왜냐하면 국민들이 조금 촉박하니까 네. 이거 갑자기 바꿔버리면 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이걸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코레일 플러스를 이용하시기 제일 좋습니다. 예. 가면 지금은 이제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열차 승차권은 보통 한 달 전부터 예매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에부터 가능, 그 전 거는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분간은요 열차 운행일에 따라서 예매 방식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뭐 8월 31일까지는 운행 열차는 각각 기존 앱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9월부터 운영하는 열차는 통합 앱에서 예매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앱 예매 기능은 당분간 제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점차적으로는 코레일 플러스의 단일화 앱에서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매 정보 같은 경우도 양사 누리집 그러니까 SRT KTX 둘 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도역에서 미리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코레일 플러스 하나로 통합되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코레일 플러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시죠. 전자상거래일 직구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간편한 특송 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개인의 해외 직구 거래와 관련된 국민, 세관, 업계 모두를 위해 설계되어 개인의 해외 직구 거래에 딱 맞는 전용 통관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네, 관세청이 8월 28일부터 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직구를 이용하는데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플랫폼이 좀 나오게 된 걸까요? 일단 이제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탈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제대로 내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때때로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어요. 위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도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안 받고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받아가지고 도용을 해서 자기가 뭐 범죄 이용한다거나 탈세 이용한다거나 마약을 들여온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이
개인 통관 고유부호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점차 없애고 일회용 인증번호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구매할 때마다 일회용 인증번호를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관세청이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악용되거나 탈세가 일어난 일을 막겠다는 게 주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서로에게 안전한 해외 직구의 환경을 만드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조성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여기서 모든 걸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직구해서 들어오는 물품의 이력이라든지 통관 내용이라든지 또는 누가 구매했는지 이런 부분이 클리어하게 다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럼 추적이 가능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는 28일부터 통관 플랫폼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번 통관 플랫폼 운영 목적과 관련한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의 브리핑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 관세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에게는 더 안심할 수 있는 해외 직구를, 세관에는 더 스마트하고 촘촘한 국경 관리를, 업계에는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플랫폼 도입은 사실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요거 시행하는 게 좀 핵심인데 어떻게 맞아요. 좀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해외 직구를 하는 분은 거래 건별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인증번호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구매를 하고 싶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게 되고요. 네.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사나, 예를 들면 마약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걸 살려고 하는지를 인증번호를 받게 되면 추적이 가능하게 된 거죠. 불법적인 거라든지 탈세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물건을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고유번호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적발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7년 본인의 생일에 만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개인 일회용 인증번호를 반드시 받아서 거래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갱신 후에는 일회용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통관 고유번호는 정보가 변경될 즉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직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인 인증번호, 만약 본인 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근데 개인 확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쇼핑몰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또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개인 인증번호,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경우에도 이제 가끔 직구를 하는데 네. 대부분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이 판매자가 직접 문자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이 오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선뜻해서 바로 이 구매를 그러니까. 취소한 사례도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이런 게 악용이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밀수라든가 마약 반입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향후 이제 물품에도 좀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뭐가 들어오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걸 좀 더 촘촘히 하기로 했어요.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하고 관리하는 걸 좀 더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영 업체들은요, 구매자 주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도록 만들고요.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신고서와 통관 목록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럼 수입을 뭘 하는지, 통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기록에 남게 되죠. 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확한 통관 데이터 확보를 해서 관리 체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내고 검사하기 위해서 이게 등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수입을 하는지,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지 미리 다 신고하게 해서 그 물품이 아까 말씀하신 탈세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밀수 같은 거죠. 또는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위험 물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로 이제 관리부터 이제 관세 납부 그리고
통관 조회까지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외 직구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도 관리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곳에서 모든 걸 하게 되면 네. 그 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갱신, 해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관세 조회나 납부, 환급도 한 곳에 처리가 가능해요. 또 하나 통관 현황이나 이력 조회까지 포털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곳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구매한 이력이나든지 어떻게 지금 통관이 되고 있는지 이 서비스를 다 한 번에 알 수 있고요.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확인 가능하고 개인 통관 고유부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한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종 뉴스를 연결해 오늘의 뉴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은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기강회의와 치안관리의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국가기관인 만큼 지휘 책임이 중요하며 일선 직원에 대한 문책만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혁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총리실에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선 신속히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두 살 정도 내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춘다. 범위는 정해졌으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기 정리하고 입법을 추진하란 당부입니다. 당초 경력단절 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순 없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히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 800조 원 이상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안이라며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기보다 생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흥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데 늘어난 세수를 인공지능과 청년,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도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며 핵심 과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초격차 성장, 균형 발전, 청년 정책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어 예산안 제출 이후에는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당연히 국회가 심의해 최종으로 결정하는 거라며 정책 수정에 대한 비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는데요.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재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AI와 기술 융복합 등으로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데다 실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 10.8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실패한 기업인의 제도 전 공백을 줄이고 경험을 살린 신속한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 회복 등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를 이유로 파면이나 해고 등 신분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신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금이나 상여금을 차별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납세 등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AI 국민비서를 정부 24 등과 연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고도화합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하니 필수 정보 입력과 본인 인증 후 바로 처리됩니다. AI 국민비서입니다. 앞으로 음성으로도 가능하다고요? 네, 음성으로도 가능하고. 정부가 AI 민주정부 실현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합니다. 내년부터 정부 24와 혜택 알림이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연계해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또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AI 상담 체계도 구축합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AI 기반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도 운영합니다. 국민 아이디어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 고도화해 정책 사업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불 확산 정밀 예측, 창업 솔루션 등을 구현합니다. 행정 업무에도 AI를 적용합니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온 AI를 오는 12월부터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합니다. AI를 활용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AI 챔피언도 양성합니다. AI 전문 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 활용을 위해 공공 AI 윤리 기준과 공공 AI 영향 평가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국세청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사들인 한 법인. 증축과 인테리어에만 100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실제 사용자는 사주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근에 300억 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법인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주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들여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40억 원대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법인의 양도한 주택에는 계속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 복지 명목으로 고급 별장이나 콘도를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강원도 평창에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지 목적인 것처럼 사용 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매입세입 공제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사주 가족에게 수십억 원대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동산 사적 사용 후에 탈루 혐의도 확인했다며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주에게는 해당 이익을 과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91%가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월 평균 수령액은 73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 2천 명으로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연령의 약 91%가 연금을 한 개 이상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수급액은 73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만 2천 원 올랐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46.7%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33.8%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6.3%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특성별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월 평균 95만 7천 원을 수급해 여성보다 41만 1천 원 더 받았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와 미소유자의 수급액 격차는 33만 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주택의 가격에 따라 편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여러 연금을 고르게 수급하는 반면 미소유자는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유지하고 결국 보험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은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요. 65세 이상 수급자 중 복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비중은 43%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기초와 국민연금 동시수급이 36.5%로 가장 높았고 개인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비중은 미비했습니다. 한두 해로 개선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이 현재의 18세에서 59세는 사실 여러 개 다층화해서 이제 연금을 많이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반면 연금 가입자는 지난 2022년 정점에 달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60세 미만 연금 가입자는 2,348만 4천 명으로 25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이들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36만 3천 원으로 19,000원 올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신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었습니다. 신규 차주 한 명당 취급액은 가계대출의 경우 3년 반 만에 가장 적었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역대 가장 큰 폭 줄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늘면서 1분기 증가했지만 다시 뒷걸음쳤습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비은행 쪽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급액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고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한도 제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평균 대출이 좀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만 떼어서 보면 신규 취급액 평균은 2억 829만 원으로 앞선 분기보다 2,110만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 속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신규 차주 1명당 가계대출 취급액이 감소했습니다. 20대만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줄었습니다. 20대는 2억 3,217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규제를 받고는 있지만 무주택이나 이제 생애 최초 차주 위주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작은 가운데 주담대도 증가하고 신용대출도 늘어나면서 평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을 비중으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는 7%로 가장 낮았습니다.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790만 원으로 석 달 전보다 50만 원 늘었습니다. 주담대도 187만 원 늘어 1억 6,19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전분기 대비 상환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난 가운데 한은은 3분기 신규 취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과 주식 투자 자금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천리안 위성 6호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약 7년의 개발을 거쳐 2033년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반도 대기와 해양을 더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인 천리안 위성 2비호. 이 임무를 이어받아 2033년 천리안 위성 6호가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천리안 위성 6호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7,694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7년간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리안 위성 6호는 기존보다 높아진 성능으로 대기와 해양을 더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2비호는 대기와 해양을 30분씩 번갈아 관측한 반면 천리안 6호는 대기와 해양을 동시에 관측합니다. 한 번에 관측하는 시간도 60분으로 2배 늘어납니다. 초미세먼지와 지상 오존, 산불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기 환경 영향과 적적 유류 유출, 저염 분수 등 해양 환경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계 기관의 대응과 국민건강보호 및 생활 안전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천리안 위성 6호는 한반도 집중 관측을 통해 지역별 대기질 정보를 더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는 유해조류와 해무 등 관측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 관측 탑재체도 국산화합니다. 화학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과 환경, 해양 동시 관측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민간 중심의 위성 개발 체계 전환으로 국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소주 원료인 주정의 직거래 물량이 내년부터 전체 판매량의 10%로 확대됩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시장에는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시장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가 개선됩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소주 등 주류를 만드는 데 원료로 쓰이는 주정. 현재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약 2%, 연간 3만 드럼에 그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정 도매업자를 거쳐 단일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주정 제조사 간 가격과 품질 경쟁이 어렵고 주류 제조사의 선택권도 제한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애당초부터 좀 시장 구조 자체가 좀 경쟁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쟁을 좀 촉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시장의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입찰 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다른 지역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와 경기 고양시에선 입찰 담합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업체가 영업구역의 추가나 변경을 신청하면 법령상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꿉니다. 대형 회계법인에 집중된 기업 회계감사 시장도 선보입니다. 감사 품질 평가가 우수한 중견, 중소회계법인은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규모의 회사까지 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분사무소에 필요한 상근 공인회계사 수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밖에도 대변기 본체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도록 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6개 과제에 이어 추가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관련해 내일 공청회를 엽니다. 국방부는 내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 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10월쯤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고물가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5로 지난달보다 2.3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실물 경제 흐름은 양호했지만 국내 증시가 조정받고 물가 상승이 누적돼 체감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랐던 주택가격 전망은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영향으로 앞선 달보다 2포인트 내린 125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이 다음 달 21일부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14세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비 친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중수교 34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의 보도로 만나보시죠. 펑파이는 중국 외교부가 한중수교 34주년을 맞아 양국이 정치, 경제, 무역 등 다방면에서 발전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평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 발전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했는데요. 린 대변인은 최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거론하며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측은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주요 위치에 두고 정상 간 합의 이행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8년 만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공식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정보통신기술 ICT 협력 전략 대화를 개최했다며 이는 8년 만에 양국 간 협의체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한중이 ICT 산업 강점이 보완적이고 협력 기반이 탄탄하며 협력 잠재력도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장기적인 소통체계 개선과 AI 등 첨단 기술 분야 교류체계 구축, 디지털 규범 모색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동기술 연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대화로 상호 신뢰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여건이 마련됐다며 소통 채널을 안정적,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디펜스 USA가 처음으로 미 육군 군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한화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미 방산 공급망 진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외신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화디펜스 USA가 미 육군 1억 300만 달러 규모 첫 군수 계약을 수주해 K9 썬더의 차륜형 모델인 K9 MH 자주포 시제품 6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9 MH는 155mm 포탄을 사용하며 기존 궤도형 K9보다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플랫폼으로 미국 육군의 장거리 정밀 활용 및 현대화 계획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자국산 조달 규정에 따라 시제품은 엘라베마주에 구축된 한화의 현지 시설에서 조립 시험되며 계약에는 추가 12문 주문 옵션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번 계약은 한화가 미국 내 생산 기반과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미 방산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형 좀비 영화의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었던 부산행이 개봉 10주년을 맞아 다시 관객을 만납니다. 외신은 부산행이 익숙한 장르의 한국 사회 현실을 녹여내며 오늘날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을 앞서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언론사 컨버세이션은 영화 부산행이 개봉 10주년을 맞아 4K 복원판으로 재개봉 예정이라며 영화가 개봉한 2016년과 비교해 현재 한국 영화와 TV 콘텐츠의 문화적 위상은 커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는 2016년 이전에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특히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괴물 등은 영화제에서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부산행은 익숙한 좀비 장르를 활용해 영화제 관객을 넘어 대중시장으로 진출했다며 영화 속 제도, 갈등, 가족관계는 한국 사회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버세이션은 또 익숙한 장르 속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담아내는 방식은 이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 영상 콘텐츠의 핵심적인 특징이 됐다며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행은 개봉 1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아직 가시지 않은 더위수 외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